업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애플 제품끼리는 호환성이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이클라우드다, 에어드롭이다 해서 파일 연동도 쉽고 연속성 기능도 있어서 iOS 18부터는 이렇게 아이폰 화면도 맥으로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극한으로 가서 애플 디바이스끼리 부족한 하드웨어 성능을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너 램이 부족해? 그럼 저기 아이패드에서 끌어와. 야, 그래도 연산이 버겁다고? 맥으로 병렬 작업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장면을 같이 봅시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한 개발자가 맥북의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챗봇의 오픈소스 모델을 설치해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건 인터넷을 이용해 서버에 연결한 게 아니라 로컬로,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의 언어 모델 전체를 깔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대로라면 지금 보고 계신 맥북 한 대로는 간신히 작동 가능한 정도에 불과해야 합니다. 근데 프롬프트에 질문을 입력하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답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봤더니 네, 와, 지금 아이패드, 아이폰, 맥 이게 전부 하나로, 그것도 심지어 무선으로 연결돼서 이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연산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전문적인 표현을 쓴다면 애플 실리콘을 가진 기기끼리 일종의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을 갖추게 된 건데, 사실 이게 애플의 머신러닝 연구팀에 의해 추가된 실험적 기능 중 하나라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도 소비자용 아이폰, 패드, 맥의 업그레이드 신기능이라기보다 MLX라 해서 애플의 머신러닝 연구용 프레임워크에 업데이트된 신기능을 개인 개발자가 구현해서 보여준 영상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이 기능을 이용해 앱을 만들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당장 저 같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유선 썬더볼트 케이블로 서로 연결해 컴퓨팅 파워를 공유할 수 있다는데, 아니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기능이 튀어나왔냐? 그 맥락을 이해해보기 위해선 WWDC 2024의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그럼 너무 재미가 없으니 일단 이 짜플워치 울트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짜플워치는 말이죠, 알리에서 팔고 있는 흔한 장난감 중 하나입니다. 생김새만 비슷하고 실제 성능은 진짜 리뷰조차 아까운 엉망의 기기인데, 사실 여기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본 앱으로 챗 GPT 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에 들어가서 Explain the Big Bang Theory in one sentence, 이렇게 곧장 답변을 해주죠. 근데 이런 기기가 등장한다는 건 사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꽤나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 150만 원짜리 아이폰에 달린 GPT에게 물어볼게요. 어떤가요? 챗 GPT가 내놓는 답변은 아이폰이나 중국 짜플워치나 그 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싸구려 디바이스나 150만 원짜리 아이폰 15 프로 맥스나 AI 서비스의 질은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소형 IT 기기들의 스펙이 조금씩 상향 평준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비싼 폰이 비싸야 할 이유, 즉 프리미엄 폰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애플은 대형 언어 모델을 비롯한 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후발주자란 평가가 많았던 만큼 이번 WWDC 2024 행사는 GPT와 같은 기존 생성형 AI에 비해 애플이 만든 인공지능이 어떻게 차별화되며 동시에 그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 이 기업의 자사 제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즉 아이폰처럼 비싼 폰은 왜 비싸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문에 대해 애플은 어떻게 그 답을 내놓았을까요? 일단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개인화부터 이야기해봅시다. 현재 대형 언어 모델 기반 챗봇 챗 GPT니 클로드니 하는 것에는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사용자, 즉 나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GPT한테 내 친구 철수한테 안부 인사 써서 문자 보내줘 라고 하면은 진짜 기껏
맛깔난 안부 인사를 쭉쭉쭉 작성해 줄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안부 인사를 전달할 철수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반면에 애플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용자들이 아이폰이니 패드니 맥이니 하는 애플 디바이스 아이클라우드 같은 웹 서비스에서 온갖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따라서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란 자사 AI를 발표하면서 생성형 AI가 흔히 할 수 있는 기능들도 공개했지만 그 무엇보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용자 각각에 맞춰 개인화된 답변을 내놓는다는 걸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진 앱에 있는 추억 기능을 예로 들어볼까요? 원래는 사진 앱에 있는 하이라이트 사진들을 자동으로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잖아요. 이제는 자동으로 말고도 내가 보고 싶은 내용을 따로 입력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화된 AI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철수랑 함께한 최고의 클라이밍과 내 셀카로 끝나는 추억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애플 AI는 사진 앱에 있는 수천 수만 장의 사진 중에서 스토리 라인에 필요한 사진을 찾는 건 물론이고 개인적인 맥락, 연관성을 파악해 철수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알아낸다고 하더군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현재 AI 기술의 선행 경쟁자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애플을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일 겁니다. 다른 경쟁 기업들은 소비자의 메시지, 이메일 등등의 여러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개인화된 AI를 만들려면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AI가 개인화된 답변을 내놓는다는 말은 사실 이 AI가 나의 정보에 모조리 접근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AI가 나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이 인공지능이 이를 읽고 필요한 답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마치 지금의 챗 GPT나 클로드에서처럼 서버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의 민감한 데이터가 모조리 어떤 기업의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간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강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애플은 개인화된 AI를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구동하기 위해 아주 단순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온 디바이스, 즉 어지간하면 로컬상의 인공지능이 기기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플은 iOS 17 이후 지금까지 온 디바이스 AI, 즉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릴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왔는데요. 직접 보시면 이렇게 비행기 모드에서 질문을 던져도 답변을 줄 수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을 아이폰 상에서도 돌릴 수 있고 M4 아이패드처럼 강력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경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그림 생성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온 디바이스 AI 분야에서 애플의 열정은 꽤나 진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온 디바이스 AI 계획에는 사실 그 한계가 명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바일 칩의 한계로 연산력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특히 램이 8GB에 불과한 아이폰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첫 번째는 낮은 연산력의 기계도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작으면서도 정확한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애플답지 않게 그 과정이 온라인에 모듈이 공개되어 있는데 애플의 머신러닝 연구팀이 만든 백서를 보면 애플은 어댑터라고 해서 AI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예를 들어 글 요약이라면 요약에 특화된, 메일 답변이라면 메일 답변에만 특화된 모델을 그때그때 불러와 끼워 쓰는 AI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모듈화하면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듈만 작동시키면 되니까 메모리와 계산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연산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온 디바이스를 벗어나 서버에 질문 내용을 보내는 전략을 취합니다. 질문 내역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는 건데 아니 이런 앞서 말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애플은 여기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애플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조각내어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사용자 데이터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에 쓰이는 칩이 바로 애플이 설계한 애플 실리콘이라는 겁니다. 애플은 이 애플 실리콘의 하드웨어 레벨부터 강력한 보안 장치가 있다는 점을 애플 실리콘 사용 이유로 들었는데요.
심지어 커널, 하드웨어 레벨 이하까지 애플이 직접 설계하고 컨트롤하기 때문에 보안에 상당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 약간 더 삐딱하게, 아니 애플의 전략적인 입장을 생각하며 이 사안을 바라보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떠오르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도 한번 찍었던 이 회사가 지금껏 이토록 고속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산업 활동이 엔비디아의 AI 서버용 칩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요. 애플 입장에서 이 현상을 바라본다면 자사의 AI 연구와 사업에 이 엔비디아 칩을 쓰게 될 경우 종국에는 자사의 AI 발전이 엔비디아에 종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단순한 기우만은 아닌 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도 서버룸에 설치하는 서버용 렉 규격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에 자사칩을 설치하면서 이에 맞는 독자적인 규격의 서버 렉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동안 설치를 거부했었거든요. 가뜩이나 이런 문제에 예민한 애플로서는 이런 리스크는 피하고 싶었겠죠. 다만 이렇게 애플 실리콘을 사용할 경우 엔비디아 칩에 비하면 인공지능 모델 강화를 위한 학습 과정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성능을 가지게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긴 한데, Your data is never stored or made accessible to Apple. It's used exclusively to fulfill your request. 애플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즉 추론에 필요한 연산력 뿐이므로 이렇게 애플 실리콘만을 이용한 극단적인 형태의 서버 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애플 실리콘을 이용한 클러스터 컴퓨팅 장면을 보면 애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온 디바이스 AI에 꽤나 집착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활발히 실험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특히 이 기능을 공개한 개발자들은 여기에 더해 이렇게 클러스터 상에서 돌아가는 온 디바이스 AI 위에 시리가 구동돼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도 보여줬는데요. Siri, schedule a catch-up with Mo. From Open Siri, do you want me to DM him? Yes. From Open Siri, okay, I'll schedule a call in your calendar and DM Mo on Telegram. Your personal cluster will be used. 4 active devices, 2 iPhones, 1 iPad, 1 MacBook Air. 저는 이걸 보면서 애플 실리콘의 경우 기기가 다를지라도 기본적으로 명령어 셋이 같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서로의 언어가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나의 하드웨어 클러스터로 엮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어쩌면 가까운 미래 AI로부터 답을 얻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애플 기기끼리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기가 늘어날수록 생겨나는 지연 시간 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애플 디바이스가 많을수록 AI 답변 속도가 더 빨라지도록 설계한다? 이야, 정말 이렇게 되면 애플이 돈을 긁어모으겠군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를 굴릴 수 있다면 애플은 굳이 왜 시리에 GPT 같은 외부 업체 AI를 넣었나는 의문 말이에요. 이건 애플의 입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한데, 애플은 시리에 통합되는 챗 GPT를 일종의 검색 엔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기본으로 냅둬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폰 사용자가 사파리 설정에 들어가면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나 덕덕구나 야후 같은 걸 골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애플은 WWDC 2024 키노트 이후 이어진 세션에서 GPT 대신 구글 제미니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로컬 기반의 온 디바이스 AI 모델, 즉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은 사용자 개인에 대한 데이터 색인 능력은 강하지만 매 순간 업데이트되는 외부 정보에 대한 지식은 온라인 기반의 AI에 비하면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챗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같이 외부의 AI 능력이 필요할 경우엔 사용자가 이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혹자는 이게 AI 기술이 딸리는 애플이 짬뽕 AI를 만드는 게 아니냐 비판하기도 하던데,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하자면 이건 애플 측이나 오픈 AI나 구글이나 당장은 상호 간의 이득이 되는 조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입장에서야 사용자의 AI 사용 환경이 매끄러워지니 좋을 테고, AI 서비스 개발자 입장에서도 20억 명에 달하는 활성 사용자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접하게 하는 건 어떻게든 이득일 테니까요. 다만 시리가 언제 어떤 질문에 대해 온 디바이스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자체 답변하는지, 혹은 어떤 때에 GPT와
같은 외부 AI 힘을 빌리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애플 인텔리전스가 등장한 가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WWDC 2024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이래로 하락세이던 주가는 등락이 있긴 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9월에 등장할 애플의 인공지능의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애플이 거창하게 밝힌 이 AI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애플 실리콘을 가진 이 모든 기기를 마치 변신 로봇 합체하듯 서로 모아서 컴퓨팅 성능을 올린다는 발상은 꽤나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애플 주식 살걸. 이라고 할 때 살걸. 이라고 할 때 살걸. 이라고 할 때 살걸. 이라고 할 때 살걸.